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은요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상점가, 골목 상권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아니면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아니면 모든 소상공인들이요 어느 지역에선가 혼자가 아닌 여러 개 점포들이 모여서 상권을 이루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손님들이 생각보다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역시 장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강화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사실은 이게 전통시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아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어려운가요? 안 어려운가요? 아마 대부분이 전통시장 여러분들, 거기서 사업하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만의 문제일까요? 상점과 골목 상권,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모든 대부분의 상권들이 지금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전년도보다,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을, 이 외식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통째로 계산해 보면 과거보다 줄지 않았는데 내 매출액은 많이 떨어졌다.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제 매출액을 빼앗아 간 겁니다. 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지금도 매출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은 누가 바로 경쟁자일까요?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상권의 경쟁 상권은 어디입니까?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장의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전통시장의 경쟁자가요 할인마트다. 그래가지고 할인마트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의 할인마트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전통시장의 경쟁자였던 할인마트가 많이 어렵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진짜 경쟁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할인마트도 어려운 게요, 전부 다 어디로 갔죠? 온라인 마트로 전부 다 소비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미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푸모라고 하는 업체가 상장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봤더니요, 주식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 상장하자마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은 할인마트들도요 오프라인 상권에 집중하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무엇을? 할인마트의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갑자기 더 가속화됐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코로나 같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들은, 리스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인식이 정확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전략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이것이 전통시장이든
골목 상권이든 소상공이든 식당이든 아니면 헤어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소비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자기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 자기 소비자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 혹시 전통시장에서 식재료 구매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만들 것인가? 이걸 여러분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 골목 상권으로 오게 만들 것인가? 우리 동네로 오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으로 오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제자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1000여 명 이상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제 소상공인 제자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즉 뭐냐면 열심히가 아니라 우리 제대로 하자. 제대로 열심히 해야 매출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학 문제를 풀으려면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열심히 풀려고 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이제는 똑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주먹구구식 대충 해가지고는 그냥 내 몸으로 열심히 한다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소비자를 나에게 오게 만들려면, 소비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 시장, 내 점포, 내 상권으로 오게 만들려면 내가 일단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MD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사실은 제가 전통시장이라는 주어를 여기다 달았습니다. 전통시장의 복합화. 그런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 앞에다가 뭘 붙여도 똑같습니다. 골목 상권의 복합화. 또는요, 만약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내가 건물주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복합화, 우리 시장의 복합화, 우리 상권의 복합화를 잘 해야 소비자가 옵니다. 여러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어디론가 놀러 간다고 가정합시다.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냥 먹을 건 없고 바닷가만 있는 곳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자,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즐길 거리가 있는 게 없다면 그런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즉 소비자들을 소비하도록 끌어들이려면 우리는 머천다이징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합화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복합화는 제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오늘 모바일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PC로 이 강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합화라고 하는 삼각형을 제가 그려놓고요. 여기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와 같이 많은 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이 어떤 곳에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드나, 어떤 지역의 소비자들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하나, 이걸 연구해 봤더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쇼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소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장이 지금 이 소매 기능은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다이닝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식음, 즉 음식을 아주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소매 기능, 뭔가 상품을 살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놀러 갔던 리조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아마 여러분이 거기 뭔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거기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긴 한데 요즘은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갈 겁니다.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리조트에도요, 멋진 음식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로도 부족하니까 또 뭘 만들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스키장도 만들고요, 물놀이 공원도 만들고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복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뒤쪽으로 가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외, 국내에도 이미 그런 전통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복합화라고 하는 것도 이걸 전문용어로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죠. 뭔가를 잘 결합해서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또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려면 우리가 머천다이징을 복합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쇼핑센터, 즉 뭔가 물건을 사는 것만 잘 해놔도 소비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전통시장은요, 경쟁자가 없었어요. 왜? 거기 가면 웬만한 쇼핑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소비자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소비자들이요, 쇼핑만으로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센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싸게 파는 걸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할인마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이 소매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푸드코트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즉 다이닝 기능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저기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전통시장, 쇼핑센터, 할인마트를 봤더니요, 여기에 뭔가 하나가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리테일, 소매에다가 다이닝, 식음, 먹는 거에다가 하나가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레저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도 또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또 잘 되는 애를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요,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 레저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소위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복합화가 아주 잘 돼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상권, 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등등등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여기에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MD, 머천다이징이 발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나의 시장을, 나의 상권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리테일 기능은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다이닝 기능, 즉 식음, 즉 음식점들이 끝내줘야 이 시장에도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잘 나가는 전통시장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속초 중앙시장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만석 닭강정. 식음 기능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만석 닭강정 때문에 그 속초 중앙시장으로 마구마구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초 중앙시장을 약 5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통시장이 무슨 기능을, 식음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가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지? 가만히 가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장을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즐겁고요. 또 지하로 가서는 뭐 하고 1층에서는 뭐 하고요. 또 그 옆에 순댓국 골목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매 기능들도 더 강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더 커지고 더 발전하고 이게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되려면 여기에 어떤 기능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문화라는 기능이, 컬처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시장이요, 문화가 녹아있는, 특별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 바로 교육 기능입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아니, 무슨 상업시설 공간에, 상권에, 골목시장에 교육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예,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건 물론 아니죠.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뭘 강의를 하거나 학교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교육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간 자체에 가도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야,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요. 자연스럽게 관광객들도 그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복합화될수록 더 경쟁력이 있어진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백화점들이요, 자꾸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커진다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백화점이요, 과거에는요, 소매 기능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백화점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백화점을 놀러 가십니까? 먹으러 가십니까? 구경하러 가십니까? 소매하러 가십니까? 뭔가 사러 가는 게 더 많을까요? 먹으러 가는 게 더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백화점은요, 이게 소매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식당이에요.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백화점들도 무슨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다이닝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이와 같은 상권들은 결국은 그 경쟁력이 뭐에 의해서? 다이닝에 의해서. 그런데 이 다이닝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리테일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듀케이션, 컬처까지 다양한 복합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제가 여기 4단계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아마 지금 전통시장, 골목 상권 또는 상점가 등등 수많은 상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국가에서도 이런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연구과제를 내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 제가 지금 여기 4개의 과정을 써놨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그 상권 특성에 맞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상권 또는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상권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권 분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4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잘 수행했을 때 그렇게 한 시장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골목 상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업태 믹스. 사실 이 업태라고 하는 용어만 가지고도 제가 막 하루 종일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강의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처음에 이 시장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업태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구성해야 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업종 믹스라고 합니다. 이 업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어떤 식당을 넣을까, 어떤 소매점을 넣을까, 어떤 서비스 업종을 넣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업종 믹스라고 합니다. 업태는요,
고객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믹싱을 하는 거고,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업자, 업종을 우리가 구성하는 걸 업종 믹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테넌트 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넌트 믹스라는 건 또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요런 서비스 업종, 요런 소매 업종, 요런 음식 업종을 433, 40%, 30%, 30% 이렇게 넣자라고 했고, 업템 믹스에서는 이 각각의 업종들을 예를 들면 객단가 3만 원 이상짜리 10%, 객단가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40%, 나머지 객단가 그 밑으로 예를 들면 60% 이와 같은 구성을 해서 왔다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테넌트 믹스는 그 각각의 업태와 업종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로 구체적인 사업자를 결정하는 거고 구체적인 브랜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통시장은 이미 사업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태와 업종과 이 사업자에 대한 믹스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키려니까 어려움이 큰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걸 싹 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업자분들이 자리를 딱 잡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업태 믹스를 바꿀 수도 없어요. 업종 믹스를 바꿀 수도 없어요. 테넌트 믹스는 더더욱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매출액은 올릴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정신병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변화를 해야 내 매출액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MD, 전통시장, 상점과 입장에서 관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구성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소비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업태 믹스와 업종 믹스와 이 테넌트 믹스는 사업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서 계속 장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매장을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서로 조종하는 단계를 거치면 이미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시장들이 꽤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아이템 믹스. 아이템 믹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팔고 있어요. 채소 가게, 야채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있는 상품의 믹스를, 유형을 바꾸어야 되는 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데 내 집만 바꾸면 안 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상점가 전체적으로 이런 믹스를 서로 협동해서 같이 논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상권을 살려야 나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상권 안에 있는 사업자들끼리 싸우는 건 사실은 가능한 피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이와 같은 아이템 믹스도 우리는 연구해서 MD를 잘 만들면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으로 온다. 그걸 제가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5단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의 시장과 여러분의 상권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상권 분석입니다. 우리 동네로, 우리 상권으로, 우리 시장으로 사람들이 왜 안 오지? 첫 번째, 업종이 잘못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서비스업과 소매업과 음식업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누면 이런 정도로 나누어지거든요.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의 업종을 어떻게 구성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까?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평균은요, 점포수 기준으로 433입니다. 40%, 30%, 30%. 음식 업종이 40%고요. 소매 업종이 30%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30%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권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죠. 음식점이 더 많은 곳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있는 상권을 분석해 봤습니다. 음식업종 비중이 6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먹자골목이 있죠. 여기는 음식업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업종 구성을 어떻게 할까?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업종 구성이 됐는데 얘네들을 위치를 어디다 배치할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나 상점가는 점포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걸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점포들의 배치, 즉 입구에 있으면 좋은 업종, 안쪽에 있는 게 더 좋은 업종, 중간에 있는 게 좋은 업종, 저 뒤쪽에 있어도 장사가 잘 되는 업종, 이런 배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할까? 같이 문을 열었다 모두 같이 문을 닫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당신들은 오전에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오후에 열심히 하고 당신들은 저녁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시간대별로 하자. 이게 더 좋을까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동시에 열었다 동시에 닫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업종별로 위치별로 역할 분담을 잘 한다면요. 이 시장은 1년 365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대는 어떻게 구성할까?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업태 구성을 할 때는요. 사실은 이 가격 라인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비자들은요.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소비자는요. 싸거나 너무 비싼 것보단 중간 가격대의 상품, 음식점, 서비스 업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무조건 비싸야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명품이 비싸도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가격대의 구성인데요. 내 매장에서 가격대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싼 것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 가격대도 있어야 되고요. 비싼 것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믹싱을 했을 때 우리 시장으로 우리 상권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상권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우리 시장으로 더 많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얼마나 공급할까? 얼마나 팔까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 속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만 판다고 좋을까요? 자, 어떤 집들은 요즘에 오면요. 한정 판매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팔다가 그날 준비한 게 다 팔리면 그냥 문 닫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희소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홈쇼핑에서도 보면요. 이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다 팔립니다. 매진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더 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업종을 구성할까부터 마지막에 얼마나 양을 정해서 팔 것인가까지의 이런 단계들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고 하고요. 이걸 어떻게 점포별로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그 점포 안에 있는 상품의 구성까지를 여러분이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점포가 잘 되고 그 점포들 간에 그걸 잘 배분을 하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지방자치단체, 그 관광지가 다 살고요. 그게 다 살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이건 무슨 전통시장 강의라다 대한민국 얘기까지 나오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외국인이요. 중국으로 놀러 갈까? 일본으로 놀러 갈까? 한국으로 놀러 갈까? 이걸 의사결정할 때 뭘 갖고 의사결정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머천다이징입니다.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더 재미있고 더 맛있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 더 배울 것도 많고 하는 지역을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행을 가실 때 어떤 곳을 원하십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점포 안으로 머천다이징을 갖고 오면 내 점포를 이런 방법으로 구성하면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그걸 우리 상권으로 우리 시장으로 넓히면 점점점 넓혀갈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머천다이징의 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야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여러분에게 실전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전 세계의 시장들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가보고 그 시장의 MD를 분석하고 그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물론 많겠죠. 하지만 저만큼 실제로 가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했던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건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너무 재밌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이게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써놨죠. 시애틀입니다. 제가요 시애틀을 갔습니다. 왜 갔는 줄 아십니까? 여기 때문에 갔습니다.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인데요. 이 전통시장에 앵커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전통시장에 가면요 얘 말고도 정말 괜찮은 점포들이 많아요. 앵커 점포가 사실은 하나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소비자를 끌어들여 주는 앵커 점포가 누군지 아세요?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처음 만들어진 1호점이 바로 이 시애틀 점입니다. 여기를 가면요 정말 많은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런 전통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카페인데 커피숍인데 여러분 스타벅스 많이 가시잖아요. 이 스타벅스 1호점은 객단가가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여기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걸까요? 놀러 가는 걸까요? 뭔가를 사러 가는 걸까요? 예,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 스타벅스 1호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던 MD의 5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거기서요 머그컵과 텀블러를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한 사람당 제가 볼 땐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 사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는 그 시애틀 1호점에서밖에 안 파는 그런 머그컵과 텀블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는 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머그컵하고 텀블러를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커피? 그냥 한 잔만 먹잖아요. 5,000원짜리 커피 갖고는 여기 매출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스타벅스의 역사를 얘기하고. 왜? 거기는 아직도 로고가 그 옛날의 로고를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교육 기능, 엔터테인먼트 기능, 레저 기능, 다이닝 기능, 리테일 기능 얘가 혼자 다 하면서 또 그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게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왜 오는지, 와서 뭘 하는지, 어떤 소비를 하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웠던 내용들을 저처럼 블로그에 쓰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저처럼 강의에 교재로 쓰고 사례로 쓰고 이러니까 여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 전통시장이, 물론 이 전통시장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겠죠. 스타벅스를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매장들, 이런 전통시장을 우리가 연구해 봤더니 이런 기능을 갖고 있을 때 활성화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시장이나 잘 안 되고 있는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들을 이런 MD로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을 해본다면 혹시 활성화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더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네. 큰일 났네요. 마켓 비스트로, 밀 솔루션 센터. 이게 시장들이, 할인마트가, 대형 상업시설들이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즉 마켓 비스트로라는 건 뭐냐면 할인마트가 비스트로, 음식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음식점의 역할을 기존 음식점보다 더 고도의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밀 솔루션 센터라는 겁니다. 즉 식사를 해결하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센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요, 여러분 편의점을 소매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식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얘가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매점 가서
도시락 사 먹는 사람 많아요. 소매점 가서 커피 사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소매점이 이미 어떤 기능을 하죠? 예, 리테일 기능에, 다이닝 기능에, 카페 기능에, 이제는요 뭐 택배까지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배달도 한다고 그러네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복합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밀 솔루션 센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켓 비스트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러한 내용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꾸자꾸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또 제가 재밌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시장은 아니지만요, 이 할인마트가 마켓 비스트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그런 밀 솔루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죠?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킹 클래스, 요리 교실. 여기에 와서, 이거 백화점에 있던 문화센터가 하는 일인데 이제 아닙니다. 전통시장에도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죠.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여기에 있는 시장에 있는 재료를 사서 거기서 요리를 해서 그걸 포장해 갖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업태 믹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레시피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식재료를 팔고 내가 다른 물건들을 팔려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시피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먹고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려면 바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앉아서 고객님이 오셔서 그냥 사고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싸게 준다고 해서 우리 매장에 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요, 뭔가 솔루션을 함께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드웨어만 팔아선 소비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럼 어디까지 또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해외의 전통시장의 MD를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가볍게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이건 시장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할인마트와 같은 공간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할인마트나 백화점이나 전통시장이나 다 같은 복합 상업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웨그만즈라고 하는 뭐 쇼핑센터라고 보셔도 좋고요, 마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감성 쇼핑 경험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간만의, 우리 시장만의, 우리 마트만의, 우리 골목 시장, 골목 상권만의 뭔가 감성이 특별하게 존재해야 되겠다. 그걸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시장으로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것들은 다른 데보다 더욱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걸 이용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 상권에, 우리 시장에 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쇼핑이 되게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만의 전용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공개적으로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요, 시장도요, 그 시장만 존재하는 뭔가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걸 어디서 접목해야 되냐? 다이닝에서 접목하셔야 됩니다. 즉 그 안에 그 시장만이 존재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속초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가는 건 그 시장에만 있는 브랜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 곳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페, 바,
또는 햄버거 등등의 다른 시장이나 다른 마트에 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시장에만 있는 우리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걸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뭔지 아십니까? 와인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 브랜드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펍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홍합 요리를 파는 이 특별한 브랜드가 요 마트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거죠. 이 버거바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 버거바 브랜드는 요 곳에서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브랜드로 개발한 겁니다. 시푸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니까 뒤쪽에 바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즉 이 상업시설에서 이 시장에서 특화된 형태의 업태를 잘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 시장에 이 마트에 소비자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차별성을 만든 이들만의 브랜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상업시설들이 시장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애틀에 있는 이 시장에는요, 이 스타벅스 1호점이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왜냐하면 스타벅스 매장은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시애틀 1호점에서만 파는 그 머그컵을 사려면 무조건 이 시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MD가,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점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은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입니다. 제가 여길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타루, 홋카이도에 가면 오타루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아주 작은 삼각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경영 원칙은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내용은 자세히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시장 모습만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에요. 여기 매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장이 매장이 총 15개밖에 없어요. 15개의 사업자밖에 없어요. 즉 15명이 만들어진 15명의 상인이 만든 시장. 물론 역사가 좀 있지만 이 작은 시장에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몰려오고요. 일본 전국에서 이 시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장에선 뭘 팔고 있을까요? 이 겨우 15개밖에 안 되는 사업자가 팔아봐야 뭘 많이 팔겠어요. 아주 특성화되어 있고요. 다른 시장에 가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시장만의 머천다이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북해도산에서만, 즉 이 홋카이도에서 나는 수산물로만 특화된 상품들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고요. 그 상품들을 여기가 시장은 시장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전통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볼거리가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VMD라 그러죠.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지? 예, 식당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서밖에는 볼 수 없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있겠죠. 하지만 그 MD가 아주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 모든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할 건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시장에, 이 작은 시장에 이 많은 관광객들이 보십시오. 다 색을 메고 있죠? 전 세계인이 일본 각지에서 이 시장.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되게 재밌는 게 보일 거예요. 시장인데 텍스프리 샵이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또 인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면세도 해주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소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을 다 겸하고 있고요.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그릇에 35,000원, 45,000원짜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도요. 전부 다 이 음식을 사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셔도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 지역에 특화된 신토부리형
MD를 통해서 그리고 리테일과 소매 기능과 다이닝 기능과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이 작은 시장에 아주 잘 VMD와 MD를 통해서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꼭 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도, 상권에도, 또는 대형 상업시설에도, 우리의 빌딩 어딘가에도 이런 구조들을 누구나 연구하고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자들을 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